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언제나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하고 눈부셨다. 통유리창 너머로 동트는 하늘이 섬세한 수채화처럼 번져나갈 때 한윤아는 이미 잠에서 깨어 강지훈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고급 원두를 갈아내리는 커피향이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미니멀한 공간을 부드럽게 채웠다. 모든 것이 잡지 화보처럼 완벽했다. 그녀의 삶, 그녀의 남자, 그리고 이 집까지도. 여한 아침, 윤아야. 샤워를 마친 지훈이 상쾌한 비누향을 풍기며 주방으로 들어섰다.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털며 그가 윤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과 어깨에 기댈 때마다 윤아는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미세한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오늘따라 더 예쁘네. 그 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윤아는 거울 속 자신을 비춰보았다. 어깨선이 곱게 드러나는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 그가 런던 출장길에 사온 것이었다. 아름다웠지만 이건 역시 그녀가 스스로 골랐을 법한 옷은 아니었다. 그녀의 취향은 조금 더 단순하고 편안한 쪽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언제나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귀신같이 찾아냈고 그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안목을 믿고 그가 만들어준 한윤아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연기하면 되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골라준 거잖아요. 윤아가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임에 입을 맞추고 식탁에 앉았다. 윤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리된 오믈렛과 갓 구운 크루아상을 그의 앞에 놓았다.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솔트, 후추는 통후추를 즉석에서 갈아서. 이 모든 사소한 습관들은 지난 2년간의 동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익숙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은 간밤에 있었던 해외 지사와의 화상회의 내용과 오늘 있을 중요한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의 세계를 이해했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이 그녀를 지나 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그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잘 꾸며진 배경의 일부일 뿐이라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아, 그리고 거실에 있는 난초. 슬슬 바꿀 때가 된 것 같던데. 새로 주문했으니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야. 지훈이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윤아의 심장이 아주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실 중앙. 검은색 화기 위에 놓인 순백의 호접란, 그들의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훈은 단 하나의 시든 꼬집도 용납하지 않았다. 난초가 조금이라도 생기를 잃기 시작하면 그는 어김없이 똑같은 품종의 똑같이 활짝 핀 새하얀 난초를 새로 들여왔다. 윤아는 한 번쯤 다른 색의 꽃을 놓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분홍색 작약이나 노란색 프리지아 같은 조금 더 생기 있고 따뜻한 느낌의 꽃을. 하지만 지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집엔 흰색 난초가 가장 잘 어울려. 순수하고 우아하고 변치 않는 느낌이잖아. 그 변치 않는 느낌이라는 말이 윤아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다. 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박제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것이 살아 숨 쉬는 자신이 아니라 흰 난초처럼 완벽하고 변치 않는 이미지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약속대로 배달원이 거대한 화분을 들고 왔다. 윤아는 시들기 시작한 헌 난초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새 난초를 올려놓았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꽃잎. 간 내린 눈처럼 순결한 흰색, 아름다웠지만 생명력보다는 정교한 조화자화 같은 인상을 주었다. 유나는 차가운 화분을 어루만지며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이토록 화려한 집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새로운 난초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역시 이게 제 자리지.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유나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주지 못했다. 오늘 계약은 잘 됐어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목소리. 유나는 그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넣을 수 있다고 믿는 남자. 그 믿음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자신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LP판이 턴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며 자아내는 아날로그적인 소음마저도 이 공간의 완벽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였다. 유나는 문득 이 음악도, 이 와인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의 분위기조차도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놓은 무대장치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지훈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렸다. 그의 눈빛이 깊고 아득했다. 유나는 그 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흐릿한 잔상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랑해. 그가 속삭이며 입을 맞춰왔다. 키스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허함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유나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이 순간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설쳤다. 뒤척이다 잠이 깬 그녀는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어둠 속에서 유독 외로워 보였다. 지훈 씨, 앉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짙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강지훈의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받기 쉬운 소년 같은 얼굴. 유나는 가슴이 아파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갔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보고 싶다, 소연아. 순간 유나의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지훈의 입에서 나온 서연이라는 이름만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일 거라고, 그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한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로했다. 지훈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급격히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유나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아니야, 내가 잠꼬대를 했나 봐. 피곤해서 그런가. 지훈은 황급히 변명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얼른 들어가서 자자. 응. 그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로봇처럼 그에게 이끌려 침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느꼈던 모든 위화감의 조각들이 서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며 짓던 아득한 미소, 흰 난초에 대한 집착, 특정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녀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그가 골라주던 옷과 향수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한 복제품이었다면 유나는 자신이 사랑했던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저 서연이라는 여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역, 잘 만들어진 인형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 그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다.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제와 똑같이 눈부시고 완벽한 아침. 하지만 한윤에게 그 아침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에 생긴 작은 균열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트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는 이제 길을 잃었다. 그날 이후 한윤아의 세계는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전날 밤의 일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미소와 배려 깊은 행동은 이제 윤에게 섬뜩한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서연,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삶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유나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무대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녀의 옷장이었다. 지훈이 없는 오후, 그녀는 드레스룸의 문을 열고 자신이 가진 모든 옷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베이지, 아이보리, 모노톤에 우아하지만 개성 없는 옷들. 그가 엄선하여 사다 준 명품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윤아라는 사람의 취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강렬한 색감과 과감한 디자인을 좋아했다. 하지만 지훈을 만난 이후 그녀의 옷장은 서서히 그의 취향으로 물들어갔다. 윤아야, 너는 이런 차분한 색이 어울려. 너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려주거든. 그의 칭찬은 달콤한 속박이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색을 지웠다. 향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언제나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계열의 향수만을 선물했다. 그녀가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한 향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혹은 애써 무시한 채 두 번째 단서는 피아노였다.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유나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지훈은 그녀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그가 듣고 싶어 하는 곡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쇼팽의 녹턴, 드뷔시의 달빛, 모두 아름답고 서정적이지만 유나는 가끔 재즈나 현대음악처럼 자유로운 곡을 연주하고 싶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충동적으로 좋아하는 현대 재즈 작곡가의 악보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다. 경쾌하고 자유분방한 멜로디가 거실을 채웠다. 서재에서 일하던 지훈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더니 이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좋은 곡이네. 하지만 역시 유나의 손가락은 쇼팽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워, 더 우아하고 너랑 잘 어울려.
그 말은 칭찬의 형태를 띤 통제였다. 그는 그녀의 연주 실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가 원하는 그림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었다. 유나는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더 이상 연주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피아노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연이라는 유령을 위한 진홍옥을 연주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함께 계획하던 여름 휴가에서 발견되었다. 지우는 스위스의 인터라켄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아름다운 호수와 설산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네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유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밤늦게 지훈이 서재에 있는 틈을 타 그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다. 그와 공유하는 사진 폴더가 아닌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오래된 백업 폴더를 찾아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memory underscore 2017 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수백 장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된 얼굴의 지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 웃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로 유나와 닮은 여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서연임을 알 수 있었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사진을 넘겼다. 그들은 스위스 인터라켄의 푸른 호수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유나의 옷장에 걸린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키스를 하고 제주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모두 지훈이 유나와 함께 갔던 장소, 혹은 가자고 약속했던 장소들이었다. 심지어 사진 속 서연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마저. 작년 유나의 생일에 지훈이 선물해 준 것과 같은 모델이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나라는 존재를 통해 서연과의 과거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인생은 창작이 아니라 모작이었다. 한유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윤서연의 대역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분노와 절망이 그녀를 지배했다. 며칠 후 유나는 처음으로 지훈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젊은 작가의 추상화를 한 점 구입했다. 강렬한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여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대형 캔버스였다. 이 집의 미니멀하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작품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거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벽에 그림을 걸었다. 텅 비어있던 하얀 벽에 걸린 그림은 마치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혼란스럽지만 살아있는 격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녀의 내면과 같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에서 들어서던 그는 거실 벽의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림이에요. 오늘 갤러리에서 사왔어요. 멋지지 않아요. 유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지우는 그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림을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이런 정신 사나운 걸 왜 사온 거야? 당장 내려. 명령 조였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요, 전 이 그림 마음에 들어요. 이 삭막한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서요. 생기, 이건 생기가 아니라 소음이야. 이 집의 전체적인 조화를 다 망치고 있잖아. 넌 미학적인 감각도 없어. 미학적인 감각. 예술품 복원 전문가인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다.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말하는 조화라는 게 뭔데요? 모든 걸 당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가둬두는 거. 죽은 듯이 고요하고 변치 않는 거. 마치 저 흰 난초처럼요. 유나가 손가락으로 거실 중앙의 난초를 가리켰다.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언제나 여유롭고 통제력을 잃지 않던 그가 고작 그림 한 점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 그림. 당장 내리라고 했어. 저런 건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그가 소리쳤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그는 그림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 그림은 그가 공들여 만든 윤서연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었던 것이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통제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를 분노하게 만든 이유였다. 싫어요. 이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고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이에요. 난 이 그림을 여기에 걸어둘 거예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나는 홀로 거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강렬한 추상화가 마치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듯 타오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깊고 추악한 상처가 되어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림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과 한유나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고립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지훈은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을 애써 외면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앞에서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다.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림을 내릴 것이라 믿는 듯했다. 침묵으로 상대를 길들이는 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 유나는 달랐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닌 차가운 관찰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이자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냉정하게 계획하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분석했다. 그의 습관적인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그의 통제하려는 욕망을 명확히 꿰뚫어 보았다.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벗겨지자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실체가 비로소 선명하게 보였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지훈이 홍콩 지사 문제로 사흘간 긴급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에게 다가왔다. 가평 별장에 있는 내 서재 책상. 오른쪽 세 번째 서랍에 파란색 파일이 하나 있어. 중요한 서류니 내일 가서 서울 사무실로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유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다.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순종적인 여자로. 알았어요. 내일 오전에 바로 다녀올게요.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고 출장 잘 다녀오라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유나는 비로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직접 차를 몰아 가평으로 향했다.
북한강을 끼고 달리는 길은 평소라면 로맨틱했겠지만 오늘의 그녀에게는 결전으로 향하는 비장한 길이었다. 숲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모던한 디자인의 별장, 행복했던 주말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된 기억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별장은 관리인 부부가 깔끔하게 정돈해놓고 있었다. 유나는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곧장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말한 서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 나온 뒤 별장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 와보는 사람처럼 모든 공간을 의심의 눈으로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2층 복도 끝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다른 방문들과는 조금 다른 짙은 월넛색의 낡은 문. 평소에는 그저 창고려니 하고 지나쳤던 곳이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이 방은 뭔가요? 마침 복도를 지나던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유나가 물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아, 저긴 그냥 창고예요. 사장님께서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항상 잠가두세요. 열쇠도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저기였다.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 그녀의 직감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관리인 부부가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2층 복도 끝으로 향했다. 낡은 자물쇠는 생각보다 정교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품 복원 전문가였다. 아주 작고 섬세한 도구를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자신의 복원 도구함을 가져왔다. 가느다란 탐침과 소형 팔레트 나이프.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자물쇠의 내부를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쇠붙이가 맞물리는 미세한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먼지 냄새 대신 희미하고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쓰는 화이트 머스크 향. 아니, 그녀가 쓰도록 주어진 향수 냄새였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보존된 한 사람을 위한 신전이었다. 방 중앙에는 이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미완성된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쪽 벽에는 유리문이 달린 옷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입었던 옷들이 마네킹처럼 걸려 있었다.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 속의 베이지색 원피스, 파리에서 입었던 트렌치코트, 모두 유나의 옷장에 있는 것들과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만년필과 잉크병, 그리고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유나는 홀린 듯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권의 다이어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유려한 필체로 쓰인 글씨들. 그것은 서연의 일기였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다. 지훈 씨는 오늘 내게 쇼팽의 녹턴을 쳐달라고 했다. 그는 내가 피아노를 칠 때의 모습을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한다. 그의 눈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가끔은 그의 사랑이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는 내가 언제나 흰색 옷을 입고 은방울꽃 향수를 뿌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만을 듣기를 바란다. 마치 그가 만든 완벽한 인형이 된 기분. 유나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떨어졌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지훈의 사랑 방식은 서연이 살아있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이미지로 조각하려 했다. 그리고 서연이 죽자 그는 똑같은 틀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아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한유나였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인연은 모두 거짓이었다. 한 남자의 병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잔인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더 이상 솟아나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방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이곳은 죽은 연인을 위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신이 열었던 방식 그대로 자물쇠를 다시 완벽하게 잠갔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별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의문은 풀렸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지독한 연극의 무대에서 한유나, 자신의 힘으로 퇴장하는 것뿐이었다.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별장에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한유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48시간. 그녀에게는 이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은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치밀한 계획만이 그녀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었다. 그날 밤 홍콩에 있는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 일은 잘 되어가요. 그럼 유나야, 별장은 잘 다녀왔어. 서류는 보냈고. 네, 그럼요. 오전에 바로 퀵으로 보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몇 가지 일상적인 대화를 더 나누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굴고 있었다. 유나는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 전화기는 곧 버려질 것이다. 과거의 한유나와 함께 첫 번째 단계는 자금 확보였다. 지훈은 그녀에게 생활비와는 별도로 VVIP 신용카드를 주었다. 무제한도 카드였지만 모든 사용 내역은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의 족쇄였다.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 그는 바로 알아챌 것이다. 유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보석함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지난 2년간 선물했던 수많은 보석들이 잠들어 있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파이어 귀걸이, 그리고 한정판 명품 시계까지.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과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주었다. 이것들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소품일 뿐이었다. 유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중 가장 부피가 작고 가치가 높은 시계와 다이아몬드 몇 점을 골라 작은 파우치에 담았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평소처럼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번화가가 아닌 미술계 인사들만 아는 은밀한 개인 딜러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보건 전문가로 일하며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 두었고, 지금이 바로 그 인맥을 활용할 때였다. 딜런은 그녀가 내민 물건들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최고의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보안과 비밀 유지는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두둑한 현금 뭉치를 손에 쥔 유나는 곧장 은행으로 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 지훈과 단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작은 외국계 은행이었다. 그녀는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그곳에 입금했다. 이제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웠다. 두 번째 단계는 도피처, 아니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곳만이 떠올랐다. 피렌체,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 그녀는 몇 년 전 학회에서 만났던 이탈리아인 보건 전문가 마테오를 기억해냈다. 그는 피렌체에서 개인 공방을 운영하며 실력을 인정받는 장인이었다. 유나는 근처 PC방으로 들어가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메일을 작성했다.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새로 만든 일회용 계정으로 그녀는 마테오에게 안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머리를 식히고 싶다고. 혹시 공방의 단기 프로젝트라도 참여할 기회가 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첨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던 마테오에게서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긍정적인 답장이 왔다. 마침 우피치 미술관에서 의뢰받은 오래된 프레스코와 복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의 섬세한 기술이 꼭 필요하던 참이었다고.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이탈리아로 떠나는 실력 있는 전문가였다. 마지막 단계는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 안을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 사준 모든 옷, 구두, 가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다. 미련은 없었다. 그것들은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지난 2년간의 사진, 함께 나눴던 편지,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자신이 샀던 몇 권의 책과 가장 아끼는 복원 도구, 그리고 인사동에서 샀던 강렬한 추상화. 그녀가 챙기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캔버스 틀에서 분리한 뒤 안전하게 말아서 화통에 넣었다. 이 그림은 그녀의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외침이었고 그녀의 새로운 삶과 함께할 유일한 증표였다.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SNS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 처리했다. 공유 캘린더와 클라우드에서 자신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한 대포폰과 선불 유심칩을 준비했다. 그녀가 쓰던 스마트폰은 일부러 충전기에 꽂아둔 채 침대 옆 테이블에 그대로 두었다. 마치 잠시 집 앞에 산책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지훈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밤. 유나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담갔다. 지난 2년의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들.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밤들. 이제는 모두 재처럼 부서져 내린 신기루일 뿐이었다. 그녀는 욕조 마개를 뽑았다. 더러운 기억들이 물과 함께 소용돌이치며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유나는 검은색 바지와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배낭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 그리고 그림이 담긴 화통을 들고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차갑고 아름다운 박물관. 거실 중앙의 흰 난초가 달빛 아래 유령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미련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희미한 희망만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유나는 소리 없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철컥이 아니라 아주 작고 부드러운 딸깍 소리였다. 요란한 폭발이 아닌 조용하고 완전한 소멸. 그녀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홍콩에서의 출장은 성공적이었다. 강지우는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만족스럽게 샴페인을 기울였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후의 쾌감은 언제나 짜릿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잠시 통제력을 잃었던 한유나와의 사소한 다툼 따위는 이제 이 성취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심지어 공항 면세점에서 그녀를 위한 작은 선물도 하나 샀다. 까르띠에의 신상 브레이슬릿. 그녀가 좋아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이 주는 것이니 당연히 좋아해야 했다. 이 정도의 선물은 그녀의 어리석은 고집에 대한 관용의 표시로 충분할 터였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면 그림을 치우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나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였다. 그러나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펜트하우스의 묵직한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따스한 공기와 음식 냄새가 아닌 차갑고 적막한 침묵이었다. 유나야,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울렸다. 집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고요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시위인가? 그는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집 안을 둘러보았다. 한유나, 그가 날카롭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침실로 향했다. 침대는 호텔 방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충전기에 꽂힌 채 놓여있는 그녀의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스마트폰 없이 어디를 갔다는 말인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바로 옆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다. 그녀의 하얀색 마세라티는 주차 공간에 얌전히 서 있었다. 차도, 휴대폰도 그대로 두고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유치한 반항에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다시 집으로 올라온 그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가방이라도 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문을 활짝 열자 안에는 수많은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옷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샤넬, 디올, 프라다, 모두 자신이 사준 옷들이었다.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의 진짜 취향이 담긴 옷들은 단 한 벌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의 텅 빈 벽에 꽂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그 저속한 추상화가 사라져 있었다. 벽에는 그림을 걸었던 작은 못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가 그 그림을 가지고 나갔다. 자신이 사준 모든 보석과 명품은 그대로 둔 채 고작 그 그림 한 점만 가지고 상황이 그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시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악의적인 무언가였다.
그의 완벽한 세계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혼란은 서서히 분노로, 그리고 분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유나의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요즘 연락 안 했는데요. 지훈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그녀의 시골 본계까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늙은 목소리는 몇 달째 딸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다며 오히려 그에게 딸의 안부를 물었다. 모든 연락이 끊겼다. 그녀가 갈 만한 곳, 의지할 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해가 지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지훈에게는 그저 암흑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기 시작한 상처 입은 맹수였다. 사랑 그런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것을 훔쳐 달아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흠집을 낸 그녀를 찾아내어 다시는 도망칠 수 없도록 날개를 꺾어버려야 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비서실 직속인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그림자 속의 일을 처리하는 남자였다. 거의 팀장,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한유나를 찾아 신용카드 내역, 출입국 기록, 통신 기록, CCTV,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찾아내 당장 전화를 끄는 그는 텅 빈 거실에 우뚝 섰다. 그의 시선이 순백의 호접란에 닿았다. 여전히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난초.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은 공허하게만 보였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아름다운 새 장의 문은 열렸고 새는 날아가 버렸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날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집착은 이제 막 광기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한유나가 인천공항을 떠나 로마를 경유, 피렌체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잠겨 있었다. 아르노 강 위로 부서지는 금빛 윤슬과 오래된 건물들의 파스텔톤 색채는 서울의 차갑고 날카로운 스카이라인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좁은 골목길마다 역사가 깃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에스프레소의 고소한 향과 가죽 공방의 묵직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나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스텔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별이라는 뜻에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작은 다짐이었다. 마테오의 공방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한 올트라르노 지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화물감과 테레비뉴, 오래된 나무와 먼지가 뒤섞인 짙은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공간은 어수선했지만 살아있는 것들의 에너지로 가득했다. 벽에는 복원 중인 캔버스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조각상과 낡은 가구들이 제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강지훈의 비밀의 방처럼 죽은 과거를 박제해 놓은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과거를 치유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마테오는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다. 스텔라 어서 와.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마침 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작품이 있단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나무판 위에 그려진 프레스코와의 일부가 놓여 있었다. 16세기에 그려진 성화로
오랜 세월 동안 성당벽의 일부였다가 보존을 위해 분리된 것이었다. 표면은 검게 그을리고 색이 바래 원래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수백 년의 때를 벗겨내고 원래의 색을 되찾는 작업이야. 너의 그 섬세하고 참을성 있는 손길이 필요해. 유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으로 거친 질감과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이 그림은 마치 지난 2년간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거짓된 삶의 때에 덮여 원래의 색과 빛을 모두 잃어버린 모습. 그날부터 유나의 시간은 온전히 그림과 함께 흘러갔다. 그녀는 작은 수술용 메스와 면봉,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배합한 특수 용제를 이용해 아주 조금씩 1mm 단위로 그림의 표면을 닦아나갔다.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은 모두 차단되었고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그림만이 존재했다. 조심스럽게 오염된 층을 한 겹 벗겨낼 때마다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선명한 색채가 마법처럼 드러났다. 검은 그름 밑에서 드러나는 천사의 옷자락에 눈부신 군청색, 희미한 윤곽선 아래에서 되살아나는 성모의 온화한 얼굴. 그녀는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더 씌운 가짜 한유나라는 더러운 칠을 벗겨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진짜 한유나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일이 끝나면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녀가 구한 작은 아파트는 다락방이 딸린 오래된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다. 창문을 열면 피렌체의 붉은 지붕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시장에서 신선한 토마토와 바지를 사와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고 이름 모를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도시를 산책했다. 두오모 성당의 장엄한 쿠폴라를, 베키오 다리 위에서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를,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바라보는 노을을 그렸다. 강지훈과 함께일 때는 단 한순간도 가질 수 없었던 온전한 자유와 평화였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그의 취향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VVIP 라운지에서의 쇼핑.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의지나 선택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허름한 트라토리아에서 먹는 7유로짜리 파스타 한 접시에 낡은 가죽 가방을 사는 소소한 기쁨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정보 검색을 위해 잠시 들른 공용 인터넷 카페에서 무심코 한국 뉴스 사이트를 클릭했다. 경제면 헤드라인에 강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JK 그룹 강지훈 회장, 유럽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 선언.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위풍당당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으며 숨이 가빠졌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집요함과 소유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창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카페를 나와 피렌체의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는 활기로 넘쳤다. 그래, 그는 그의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겠지.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그의 세상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그녀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프레스코와 복원 작업은 놀라운 진척을 보였다. 성모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검은 때를 벗겨내는 순간 유나는 숨을 멈췄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림은 마침내 본래의 영롱한 빛을 되찾았다.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 자애로운 미소, 그 얼굴을 마주한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일을 마치고 백희호 다리 위로 향했다. 석양이 아르노 강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토스카나의 부드러운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대역 배우도 인형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텔라였다. 피렌체의 석양 아래.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이었다. 이 도시에서. 그녀의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유나가 피렌체 햇살 아래서 새로운 삶을 조각하고 있는 동안 서울의 강지훈은 자신이 만든 지옥의 한가운데서 불타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유나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제국에 가해진 용납할 수 없는 테러이자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낸 선전포고였다. JK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안쪽에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원래는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과 서버를 갖춘 위기관리실이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한유나를 찾기 위한 워룸으로 변해 있었다. 한쪽 벽면은 서울 시내의 모든 CCTV를 실시간으로 연결한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데이터 분석가들이 밤낮으로 그녀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아직도 아무것도 없나.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최 팀장을 쏘아보았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최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유나 씨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출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그 어떤 데이터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현금만 사용하는 전문 도피범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더 붙여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이 땅에서 증발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지훈이 유리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의 집착은 이미 회사의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요한 이사회 자리에서 그는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알아서 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결정해야 하나.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사소한 것이라 치부하는 총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강지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소식이 날아들었다. 최 팀장의 팀이 파리의 한 갤러리 CCTV에서 유나와 매우 흡사한 인상착의의 동양인 여성을 발견한 것이다. 여자는 유나가 사라지기 직전 구입했던 추상화와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파리. 지훈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들이 함께 여행했던 추억의 도시. 그녀가 그곳으로 갔을 거라는 확신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진행 중이던 모든 회의와 약속을 취소하고 그날 밤 바로 개인 전용기를 띄웠다. 부사장의 만류에도 그는 내 인생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라고 외칠 뿐이었다. 파리마레 지구의 작은 갤러리. 지훈은 거의 2주일을 잠복하다시피 하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다시 갤러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의 심장이 광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한유나.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낯선 얼굴에 겁에 질린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여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기대가 절망으로, 절망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는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고함을 질렀다. 이딴 쓰레기 같은 정보 하나 확인 못해. 당신들 전부 월급 받을 자격도 없어.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 한복판에서 이성을 잃고 포효하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더욱 심한 편집증에 시달렸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긴 머리의 여자에게서 유나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물건을 뒤지며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단서를 찾았다. 집을 청소하는 도우미부터 운전기사까지 모든 사람을 스파이로 의심하며 취조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가 스스로를 가둔 거대하고 외로운 감옥이 되었다. 파리에서의 실패는 그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관계를 증폭시켰다. 그는 수색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전 세계의 모든 미술품 복원가를 조사해. 특히 최근에 고용된 동양인 여자는 전부 다 그녀가 갔을 만한 모든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개인 공방까지 샅샅이 뒤져. 그는 더 이상 한유나라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도박판에 올려놓았다. 늦은 밤, 지훈은 텅 빈 워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스크린에서는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나의 증명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한때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향해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유나, 넌 절대 나한테서 도망 못 가.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상대를 파괴하고 말겠다는 저주에 가까운 맹세였다. 전 지구적인 사냥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강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몇 달에 걸친 전 지구적인 수색은 천문학적인 돈만 삼켰을 뿐 한유나의 그림자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다. 최 팀장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매일 똑같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지훈의 조급증과 광기는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그의 제국은 유능한 부사장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리더를 잃은 배처럼 서서히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유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왜 떠났는지를 이해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연기했던 역할, 그 원본인 윤서연을 제대로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윤서연의 부모님이 사는 지방 소도시로 향했다. 그녀의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다. 낡은 주택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서연의 어머니는 그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지친 눈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서연의 생전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지훈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단아하고 청순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뭐가 더 알고 싶은가 자네는 서연이의 모든 걸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했잖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서연이 원래는 시끄러운 록 음악을 좋아했어.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고 싶다고 졸라대서 내가 뜯어 말리곤 했지. 자네 만나고부터였어. 갑자기 조용한 클래식만 듣고 흰색 옷만 입기 시작한 게 나는 그냥 철이 드나 보다 생각했지. 그게 자네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건 한참 뒤에야 알았고 어머니의 담담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서연이 원래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믿었다. 흰색이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서연이는 자네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많이 힘들어했어. 자네가 만든 완벽한 인형이 되는 걸 숨막혀 했다고. 가끔은 모든 걸 던져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다는 말도 했었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숨막혀 했다. 멀리 떠나고 싶어 했다. 그 말들은 한윤아가 온몸으로 그에게 던진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의 집을 나온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안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가 죽기 전까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지금은 작은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갤러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무슨 낯으로 날 찾아왔어요. 강지훈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서연이에 대해서요. 당신이 알던 서연이는 진짜 윤서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한 건 서연이가 아니라 강지훈의 여자라는 트로피였지. 그녀는 그를 갤러리 안쪽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캔버스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캔버스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자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서연의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었다. 검고 붉은 물감이 격렬하게 뒤섞여 폭발하는 듯한 추상화.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인물화. 그림들은 혼란과 분노,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한윤아가 펜트하우스에 걸었던 그 그림처럼. 이게 서연이 그림이라고. 네, 당신을 만나기 전. 그리고 당신 몰래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당신은 서연이가 가진 이 뜨거운 열정을 잠재우고 그저 예쁘고 얌전한 그림만 그리게 했죠. 당신의 거실에 어울리는 장식품으로 서연이가 자기 이름으로 뉴욕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지원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 잠시라도 당신에게서 벗어나 진짜 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고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지우는 휘청거렸다. 서연마저 그에게서 떠나려고 했다. 그가 만든 완벽한 세계가 그녀에게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2년 동안 윤아를 통해 똑같이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한윤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서연에게 했던 행동의 복제품이었음을 깨달았다. 흰 난초, 클래식 음악, 정해진 스타일의 옷. 그는 죽은 서연의 유령을 잊지 못해 윤아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와 소유욕을 만족시켜줄 살아있는 인형이 필요했고 서연의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인형을 윤아를 통해 다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갤러리를 나온 그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숭배했던 사랑이 사실은 지독한 이기심과 집착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한윤에게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었는지도. 차를 한강변에 세운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서연을 잃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회한의 눈물, 그는 자신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마주하게 되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환상,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두 여자의 영혼을 질식시켰다. 한윤아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바뀌었다.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의 면전에서 심판받아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그의 집착의 방향이 비틀리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처음으로 윤아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서연의 과거와 마주한 후 강지훈은 변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광적인 분노는 깊은 자기 혐오와 처절한 후회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친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받기 위해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자와 같았다. 워룸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훈은 최 팀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숨어있는 사람을 찾지 마. 세상으로 나오려는 예술가를 찾아. 어둡고 축축한 곳이 아니라 가장 밝고 화려한 곳을 살피란 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색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한윤아가 걸었던 그 강렬한 추상화를 떠올렸다. 서연의 창고에서 보았던 격정적인 그림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은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빛을 뿜어내려는 존재들이었다. 한윤아는 숨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무기 삼아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있을 터였다. 수색의 패러다임이 바뀌자 몇 달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수사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미술계 소식지를 샅샅이 뒤지던 요원 중 한 명이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미술관에서 최근 공개한 16세기 프레스코와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였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수석 복원가의 이름은 스텔라 한.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복원한 한 현대 추상화가 곧 파리의 한 유망한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첨부된 그림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그림이었다. 그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음을 깨닫게 된 바로 그 그림. 스텔라, 별, 그는 그녀를 찾았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수백 번이고 할 말을 되뇌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다고, 모든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관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마지막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전시회 오프닝이 열리는 파리의 갤러리는 세련된 예술계 인사들로 붐볐다. 지훈은 그 화려한 군중 속에서 이방인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그리고 한 점의 그림만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발견했다. 갤러리 중앙, 가장 좋은 조명을 받는 벽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사람과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한윤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한윤아가 아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어 있었고 그가 입혔던 순종적인 파스텔 톤의 드레스 대신 과감한 디자인의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늘지고 불안해 보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고요한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낯설었다. 지훈은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녀가 잠시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이윤아야.
그의 목소리를 들은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지만 거기에는 놀람이나 공포, 분노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듯한 건조하고 옅은 당혹감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평온한 눈빛 앞에서 지훈이 준비했던 모든 말들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더듬거렸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 그의 처절한 고백을. 그녀는 마치 상담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듯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지훈 씨, 당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의 사과가 제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다 바꿀게. 예전에 그런 실수는 실수요. 그녀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지. 당신은 나를 당신의 인형으로 만들기로 선택했고 나는 당신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과거가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절망적으로 매달렸다. 제발, 그때. 유나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연민이 담긴 눈빛을 보였다. 지훈 씨가 찾고 있는 사람, 당신이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그 한유나라는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그 여자를 죽였어요. 제 이름은 이제 스텔라예요, 부디. 더 이상 한유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녀를 편히 잠들게 내버려둬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쉔셴 소샹러 렌춘 아무런 미련도 망설임도 없는 걸음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활기찬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고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갔다. 지훈은 꼼짝도 못한 채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이 강렬한 색채를 뿜어내며 그를 압도했다. 그림은 마치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녀의 자유라고, 이것이 그녀의 승리라고.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고 영원하게 그녀를 잃었다. 길고 지독했던 사냥은 이렇게 끝이 났다. 사냥감은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사냥꾼은 자신의 영혼이 갇힌 감옥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가장 화려한 패배였다. 파리의 밤은 강지훈에게 길고 혹독했다. 갤러리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목적 없이 파리의 거리를 걸었다. 센 강변을 따라 화려한 조명이 켜진 샹젤리제를 지나 이름 모를 뒷골목까지 한때 서연과 그리고 유나와 함께 걸었던 모든 길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유령처럼 다가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완벽한 고아가 되었다. 밤새도록 걸은 그는 동이 틀 무렵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한유나를 증오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 그리고 병적인 집착을 증오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그를 그의 지옥에 홀로 남겨두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은 유령처럼 펜트하우스를 배회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놓인 순백의 호접란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라 믿었던 그 꽃이 이제는 생명력 없는 박제품, 자신의 공허한 집착의 결정체로 보였다.
그는 묵직한 화분을 통째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던져버렸다. 화분이 부서지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그의 과거도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면도를 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JK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을 키웠던 이 제국을 스스로 해체하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의 삶은 조용해졌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강북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화려한 옷들을 모두 버리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의 묘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기억을 자신의 추악한 욕망으로 더럽혔던 것에 대해 고백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한 신생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에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 돈이 서연과 유나처럼 세상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색을 잃지 않으려는 젊은 영혼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은 구원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속죄였다. 1년 후, 피렌체 스텔라 한, 즉 한유나는 이제 피렌체 복원 기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마테오의 공방에서 독립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고 유럽 전역의 미술관에서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의 손에서 되살아난 고전 작품들은 본래의 빛을 되찾았고 동시에 틈틈이 그린 그녀 자신의 추상화들은 뜨거운 에너지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마테오와 젊은 제자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과거의 그늘은 그녀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